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38회째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옥리에게 목숨을 구걸한 장군. 진평이 죽은 후 주발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10개월이 채 못되어 금고사직을 당했다. 지금 제후들에게 각자의 봉지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 그대가 먼저 봉지로 돌아가 모범을 보여줄 수 없겠소. 주발은 할 수 없이 성상직을 사임하고 그의 봉지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주발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자기를 주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스스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였으며 손님들도 그러한 상태로 말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자 주발은 마침내 반역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래서 주발은 옥리에게 넘겨져 치료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료가 심해졌을 때 옥리에게 천금의 뇌물을 준 것이 효과를 보았다. 옥리가 조서 뒤에 공주에게 정언을 시키시오라고 써준 것이다. 공주란 문제의 딸로서 주발의 큰 며느리였다. 옥리가 주발에게 그 공주를 정인으로 세우라고 알려준 것이었다. 마침내 공주가 정인으로 나왔고 그리하여 재판은 즉각 주발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문제도 주발의 조서를 읽고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발을 즉시 풀어주었다. 감옥에서 나온 주발은 한탄하였다. 일찍이 100만 대군을 이끌었던 나이지만 옥리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미처 몰랐구나. 태사공은 말한다. 진평은 젊었을 때 본래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좋아했는데 그가 도마 위에 고기를 자르고 있을 때 그의 지향하는 바는 매우 이미 원대하였다. 훗날 초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며 돌다가 결국 한 고제에게 기순하였다. 그는 항상 기묘한 계책을 내어 분란의 재난을 해결하였고 또 국가의 우환을 제거하였다. 여우가 정권을 장악할 시기에 나라의 병고가 많았으나 진평은 끝내 능히 스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능히 유씨의 종묘사직을 안정시킴으로써 평생 영광스러운 명성을 지닐 수 있었고 현상으로 추앙되었으니 이 어찌 시작과 끝이 모두 좋지 아니한가. 만약 지혜와 책략을 잘 쓰지 못했다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9. 강우주발세가 해는 중천에 뜨는 순간부터 기운다. 세류형의 엄한 기울. 주하부는 주발의 아들로서 군사작전에 뛰어나고 군율이 엄하기로 유명했다. 쇼문제 11년에 주발이 죽었는데 시호는 무우였다. 그의 아들 주성지가 주발을 이어 제후가 되었다. 6년 이후 그는 공주를 채로 맞아들였는데 화목하지 못하였고 또 살인죄를 범하여 봉국을 빼앗겼다. 봉우를 단절한 지 1년 만에 문제는 주발의 아들들 중에서 현명한 한해 군수 주하부를 조후로 봉하여 주발의 자기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주하부가 아직 봉우의 자기를 받지 않고 한해 군수로 있을 때 하부가 그의 간상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3년 뒤에 제후로 봉해질 것이요. 제후로 봉해진 지 8년 뒤에는 장상이 되어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고 지위의 고귀함과 근세의 무거움은 대신 중에 첫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뒤에 당신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하부는 웃으며 말했다. 나의 형님이 부친을 계승하여 제후가 되었소. 만약 그가 죽어도 그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제후가 될 터인데 나와 주하부가 어떻게 제후가 된다는 말이요. 또 당신의 말대로 내가 기왕 존귀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하여 내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요. 내게 소상히 알려주시오. 그러자 허부는 주하부의 입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의 입가에는 수직선의 줄이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굶어 죽을 상입니다. 3년이 지난 뒤 그의 형 강우 주성지가 죄를 범하여 쇼문제가 주발의 아들 중에 현명한 자를 고르려고 하자 모두 주하부를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주하부는 조후로 봉해지고 주발의 자규를 계승하였다. 그 뒤 흉노가 대규모로 한나라에 쳐들어왔다. 문제는 주하부를 비롯한 세 장군을 파견해 패상과 국문 그리고 세류지방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때 주하부는 세류지에게 수비를 맡게 됐다. 3명의 장군을 파견한 후 문제는 친히 일선으로 가서 병사들을 이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패상과 극문지방을 갔는데 황제가 탄수레가 곧장 성문으로
들어갔을 때 장군이야 모든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나오고 환영하였다. 황제는 다음으로 세류의 주하부 군대를 차려갔다. 그런데 그곳은 모든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손에는 서리빨 같은 칼과 창을 들었으며 성벽에는 화살이 겨냥된 채 사무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었고 문제일행의 선발대가 성문에 도착했는데 성문의 경비병은 그들을 막았으며 결코 들어보지 않았다. 그러자 선발대 한 사람이 엄숙한 목소리로 폐하께서 곧 도착하시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비병은 장군의 명령이 군중에서는 장군의 말만 들을 것이며 설령 폐하의 명령이 있더라도 듣지 말라고 하셨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뒤 바로 문제의 행차가 도착했는데 역시 들어갈 수 없었다. 그제야 문제는 정식으로 사자를 장군에게 보내 짐이 오늘 병사들을 유료하고자 하노라 라고 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주하부는 비로소 성문을 열어 황제령이 통과하도록 하겠다. 행렬이 군령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수문장이 호위군관에게 읽게 기침해 주는 것이다. 장군이 정한 규정에 하면 군령 안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위군관이 황제에게 이 사정을 말하니 황제는 말이 천천히 걷도록 말고삐를 느슨하게 했다. 드디어 황제가 본부에 도착해 보니 주하부 이하 모두가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늘어섰다. 주하부는 황제를 보자 두 손을 모아 눈높이로 들며 절을 하는 것이었다. 몸에 군장을 차렸을 때는 절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뵙는 것을 양해해 주옵소서. 황제는 크게 감동하여 정중하게 담대를 했다. 나중에 황제가 성문을 나서자 황제의 수행원들이 모두 주하부를 비난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아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장군을 할 수 있다. 패상이나 검문이야 아이들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의 군대는 기습을 당하면 곧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부의 군대는 어떻게 침범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군기가 엄한 군대를 세류영이라고 부르게 됐다. 황제가 곧 세상을 들어갈 때 태자를 불러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하부야말로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였다. 문제가 죽고 난 뒤 경제는 주하부를 거기장군에 임명하였다. 도전은 있으되 응전은 없다. 그 후 조동 7개 제국이 연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는 주하부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 이때 주하부가 황제에게 말했다. 지금 반란군은 사납고 빨라서 정면으로 맞선다면 성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나라 땅을 잠시 내준 다음 저들의 보금들을 꺼내야 하겠습니다. 황제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주하부는 병사들을 형양 땅으로 직결시켰다. 당시 반란군은 양나라 땅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양나라는 위기에 빠지자 주하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주하부는 못 들은 척하며 군대를 양나라에 아직 닿지 않은 곳에 주둔시키면서 튼튼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다. 양나라 지방에서는 날마다 사자를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주하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제에게 직접 글을 올려 호소했고 이에 황제도 양나라 지방에 구원병을 파견하라고 주하부에게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하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하부는 믿을 만한 부하를 시켜 날쌘 기습부대로 반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렸다. 그 보급로가 끊겨 굶주림에 시달린 반란군은 사력을 다해 싸움을 걸어왔다. 하지만 주하부는 맞서 싸우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인가는 병사들 중 일부가 크게 소란을 피우며 떠들어댔지만 주하부는 장막안 침상에 누워 잠을 자면서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 소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잠잠해졌다. 그 뒤 반란군은 매일같이 공격에 들어왔지만 주하부는 명령을 내려 절대 응징하지 말도록 했다. 반란군은 징해부대를 투입해 성벽을 허물어뜨리려 했지만 철통 같은 방어벽을 결코 뚫을 수가 없었다. 반란군은 이제 제풀에 지치고 먹을 양식도 없어 스스로 철수하려고 했다. 이때 이제까지 맞설 싸울 생각도 하지 않던 주하부가 정군에게 공격명령을 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열고 한꺼번에 몰려나가며 반란군을 포위해 들어갔다. 순식간에 반란군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하였다. 주하부는 그 열쇠를 몰아 반란군을 끝까지 추적해 괴멸시켰다. 이때 반란군의 총수이던 오나라 왕비는 대군을 포기한 채 몇천 명의 정예병들과 함께 강남 단도전까지 도망쳤다. 한나라 군사들은 기차를 타고 추격하여 방군들을 모두 포로 잡고 그들을 항복시켰다. 아울러 왕비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다. 한 달여가 지나 올나라 사람이 왕의 머리를 베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반란은 참결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하부의 작전이 정확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만 이때의 일로 양효양과 주하부 사이는 악화되었다.
주하부가 조정에 들어오자 그는 반란진압의 공로로 성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황제의 신임도 두터웠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면 쇠탄 법, 정상에 올라간 주하부의 내리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주하부는 자신을 과신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5초 7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 그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 한나라 초기에 왕조를 흔든 양대 사건으로 여시의 전행과 5초 7구의 난이 있었는데 주하부와 그의 아버지 주발이 각각 이 위기를 해결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하부는 자기들 부자가 아니었으면 한나라가 이미 멸망했으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주하부가 황제에게 간섭하는 일이 차츰 많아졌다. 유리의 아들을 태자에게 폐위시키려는 경제에게 주하부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경제의 부인인 왕부인의 오빠를 제후로 임명하려 할 때도 격렬히 반대했다. 고조의 말씀에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이 없는 사람은 제후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는 매우 기분이 상했고 결국 그를 제후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 뒤 흉노왕 등 5명이 한나라에 평양에 온 적이 있었다. 경제는 흉노에 대한 회의축 일환으로서 그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있었다. 이때 주하부가 나서서 말했다. 그자들은 자기 군주를 배신하고 투항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제후로 우대한다면 폐하께서는 장차 신하들이 배신했을 때 어떻게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는 주하부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는 궁중에서 주하부를 직결하고 음식을 하사했다. 그런데 주하부의 자리에는 단지 큰 덩어리의 고기 하나만 놓여있었고 작게 썬 고기도 없었으며 젓가락을 놓지 않았다. 주하부는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 술자를 주관하는 관리에게 젓가락을 가져오도록 말했다. 경제는 이를 보고서 냉소를 하면서 이것이 설마 그대의 뜻에 부족하다는 것이오라고 물었다. 주하부는 곧 모자를 벗고 사죄하였다. 황제가 일어나자 주하부는 곧 빠른 걸음으로 문 밖으로 나왔다. 경제는 그가 나가서 눈으로 지켜서 말하였다. 저 불평하는 사람은 나이 어린 장이 대신을 맡기에 부적합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주하부의 아들은 부친을 위하여 오로지 황제의 물건만 제작하는 공간 상방에서 500가지의 순장용 두 아까복 그리고 방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모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황제의 용품을 몰래 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분노하고 상사하여 주하부의 아들이 반란을 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주하부까지 연루되어 모욕을 받게 되었다. 황제는 일꾼들의 상서를 보고는 꼭 옥리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옥리가 문서를 가지고 주하부에게 신문하자 그는 대답을 거부하였다. 경제는 그에게 욕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야 주하부는 정의에게 넘겨졌다. 정의는 주하부를 문책하면서 그대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주하부는 내가 산 기물은 모두 순장품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정의는 그렇다면 그들은 비록 지상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가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옥리의 가혹한 신문은 더욱 심해졌다. 처음에 관리가 주하부를 체포할 때 그는 본래 자살할 생각이었으나 그 아내가 저지하였으므로 자살하지 못했다. 그래야 그는 정의에까지 넘겨오게 되었다. 그는 5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으므로 마지막에는 피를 타고 죽었다. 그의 본국 역시 폐지되었다. 태상호가 말한다. 주하부는 용병을 할 때 전하하게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능히 굳세게 인내할 수 있었으나 바로 사마양제가 어찌 그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자기의 지모에 만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배우지 않았고 절조를 준수했으나 겸양하지 못하여 마침내 공경에 빠졌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